도형이나 서술식 문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들을 한번 던져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그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입학 후에 이런 문제가 두드러진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은 뭐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계신 보호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글로 표현된 수학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물건을 사고 난 뒤 거스름돈을 잘 계산 못하거나, 혹은 선생님의 지시가 길어지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서 자주 혼나거나, 그리고 시간 순서 개념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인지는 못하셔도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학습하는 활동을 하는 클래스나 혹은 그 이전에 뭐 학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하는 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마 여기에 참가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돼요. 근데 이게 과연 학습 부진인 건지 아니면 학습 장애인 건지, 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난독증이라든가 읽기장애 문제인 건지, 혹은 쓰기장애의 문제인 건지, 혹은 난산증이라고 얘기하죠. 디스칼큘리아라고 얘기하는데 산술장애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외 학습장애의 문제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들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학습장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읽기인 거죠. 읽기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이게 단순히 읽기 장애로 진단을 받았거나, 혹은 뭐 쓰기 장애가 있거나, 혹은 뭐 디스칼큘레라고 해서 산술 장애가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가 단순히 진단받았다고 거기다 해결책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간단하게 학습 정보 처리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시각적으로 혹은 청각적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정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의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런 시각 정보를 지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간단히 요 전 슬라이드에 뭐 있을까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 슬라이드에 뭐였지?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간략하게 기억을 하는 것들이 작업 기억입니다. 이 작업 기억은 기억력에서도 이 앞쪽에 있는 뇌 전두엽에서 이 작업 기억에 대한 것들을 담당하게 되고, 굉장히 순식간에 처리를 하고 아주 굉장히 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 기억을 하고 그게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는데, 일단은 전두엽에서 작업 기억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를 43763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5가지 숫자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거나, 일단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강의자가 43763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그리고 43763이 의미하는 부분들이 내가 예전에 들었던 번호인가? 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지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43763이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듣게 되게 되면 기억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전두엽에 일단 기억을 하게 되고,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단기 기억과 그리고 장기 기억으로 돼서 사람의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형태의 기억으로 넘어가게 되게 되면 그건 언제나 제가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기억된 정보이기 때문에. 근데 43763을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여쭸을 때 아마 그거를 얼마만큼 기억할지에 대한 것들은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그게 의미 있는 거면 기억하겠지만, 의미 없다라고 하면 굳이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전두엽이 굉장히 여러 가지 활동들을 바쁜 데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복잡다단하게 나의 여러 가지 니즈에 맞춰서 이런 학습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나한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뭐 이런 과정들에 대한 것들이 안 돼? 잘 돼? 라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비언어적 학습 장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좀 간략하게 설명을 같이 추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1976년이니까 사실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슨과 그리고 다른 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명명됐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운해 기능 학습 장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 학습 장애는 뭐냐면 언어를 수반으로 하지 않는 형태의 학습 장애인 거고요. 첫 번째는 신경심리학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감각이
민감하거나 감각이 둔감한 부분들이 뭐 시각이나 촉각도 감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촉각이라든가 시각적 주의 집중이라든가 혹은 비언어성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를 수반으로 하지 않는 비언어적인 표현들을 기억하거나 혹은 그를 바탕으로 추론하거나 실행하는 기능에 대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말과 언어의 특수한 면과 관련된 문제 포함인데 말 정의는 어렵죠. 근데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라고 하면 밥을 정말로 잘 먹고 다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요새 잘 건강하게 잘 사냐라고 하는 관점이잖아요. 안부의 형태로. 그래서 사실 언어가 정의하는 의미 외에 실질적으로 그 환경이라든가 맥락적으로 그 언어가 표현의 형태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형태가 사실은 비언어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학업적 결함으로 이어지게 되면 수학적 추론이라든가 그리고 읽기에 문어의 특정 측면, 쓰기 등이 같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회 정서적 적응 결함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성과 깊은 관련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ADHD나 혹은 자폐 스펙트럼이나 발달 장애로 진단을 하게 되지만 비언어적 학습 장애라고 해서 진단할 수 있는 코드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정말 우습게도 비언어적 학습 장애로 진단할 수 있는 진단명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ADHD라든가 ASD라든가 발달 장애가 공통적으로 비언어적 학습 장애에 대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비언어적 학습 장애라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들은 뭐냐면 얘가 진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단명이 아니에요. 그냥 ADHD, ASD 발달 장애의 어떤 수반되는 문제지 않을까, 공통적으로. 근데 ADHD, ASD 발달 장애 혹은 뇌 기능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이들이 대부분 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